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테이프나 CD로 듣던 음악. 오늘은 음악을 듣고 있지만 테이프나 CD는 없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보던 사진. 사진을 보고 있지만 사진첩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서 받아 펼쳐본 신문. 정보는 있지만 종이 신문은 없습니다. 이 은행 저 은행을 다니며 따지고 비교해봤던 대출. 직원과 목소리 한번 나눠보지 않고 대출을 받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체되면서 실체가 사라지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략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엄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플랫폼 육성, 신산업 진출, 스타트업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전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3만 대 보급은 디지털로 전환되는 경제 상황에서 중소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나만 혹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만 모르는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대한 파도는 개인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파도는 막는 것이 아니라 타는 것이란 말이죠.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 어떻게 밀려오고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파도도 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비즈니스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기회와 위협이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이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 컨슈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91%가 디지털 세상의 시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91%는 디지털 네이티브이거나 디지털 이미그런트란 이야기입니다. 혹시 용어가 생소하시나요? 이런 사실을 기업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 그들은 91%의 디지털 세상의 시민을 소비자로서 새롭게 규정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바로 스마트 컨슈머입니다. 스마트 컨슈머란 똑같은 물건을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소비 형태도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즉 디지털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가격은 저렴해지는데 제품의 질은 더 좋아지고 사은품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똑똑한 소비자. 스마트 컨슈머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소비하는 데 시간을 별도로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센터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스마트 소비자는 언제 소비를 할까요? 이들은 일하다가도 소비를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소비를 합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소비를 하기도 하죠.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스마트 소비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비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고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바일로 방금 입어본 것과 똑같은 제품을 더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죠. 이걸 쇼루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쇼루미 현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말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제품 전시 시 쇼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스마트 컨슈머의 소비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예이죠.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일상생활 중에 짬을 내서 소비한다. 이것이 스마트 컨슈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절약한 시간을 자기 가치를 올리는데 고스란히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꾼다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달라진 소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91%의 시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 컨슈머이신가요? 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여러분도 본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시며 시장을 포기하는 저무능 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거창한 주제 아주 가볍게 질문을 통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실 겁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김광석 가수야 뭐야? 검색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을 날씨 어떻지, 미세먼지 어떻지, 이 수많은 정보 탐색을 신문을 통해 하십니까? 포털을 통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포털이라고 답변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 탐색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일어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 여러분은 혹시 운전을 하십니까? 혹시 20년 전, 30년 전에도 운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운전을 안 하셨다면 부모님의 운전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20, 30년 전에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에 가지고 다녔던 물건 뭡니까? 네, 지도책이었죠.
아직도 지도책 가지고 다니십니까? 지금은 무엇에 의존해서 길을 안내받으십니까? 네, 내비게이션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운전하기라는 삶의 일부가 지도책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대전환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의 사진을 찍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사진 찍기 놀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 사진을 앨범 속에 저장하십니까? 아니면 폴더 속에 저장을 하십니까? 만약에 폴더라고 답변하신다면 아날로그적인 사진 앨범에서 디지털적인 폴더로의 대전환, 사진 찍기 놀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미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마도 뭐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밖에서 연날리기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아이들은 드론 날리기에 빠져 있다. 아이들의 놀이하는 방식도 이미 달라져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쩌면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제발 좀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 숙제해, 언제까지 나가서 놀래? 이렇게 싸운다면 2020년 이후로는 어떻게 싸웁니까? 제발 좀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바깥 활동 좀 해라. 엄마와의 싸움의 방식도 바뀌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많은 기업들의 2020년대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꼽고 있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나와 다른 이야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이다. 기업의 의사결정, 기업의 전략 의사결정 담당자, CEO, CTO의 의사결정,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자만의 고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디지털리 대전환되는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5살 이하의 아이가 있으십니까? 아이가 직접 없으시다면 주변에 아이가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를 달랠 때 딸랑이로 달래세요? 유튜브로 달래세요? 아마도 유튜브로 달랜다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0년 전에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딸랑이로 우는 모습을 달래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유튜브로 달래주셨나요? 네,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때는 유튜브조차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아이 달래기라는 우리 삶의 일부가 이미 디지털리 대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다. 우리 삶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걸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은요,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 자체가 책이 아닙니다.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미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편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상이었어요.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해 왔지만 지금 아이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유튜브로 달래졌고 디지털 디바이스로 학습을 했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학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일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국민학교를 나오셨는지 초등학교를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학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좋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키도 크고 좀 등치도 커가지고 그때도 거의 끝에 줄에 가깝게 앉았었습니다. 선생님이 뭐 가져와 합니다. 시청각 자료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시청각 자료를 쓰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물건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도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팔절지만한데요. 많았습니다. 그게 궤도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아마도 궤도를 넘겨가면서 시청각 자료를 보았다. 그러다가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인터넷 혁명, PC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청각 자료가 궤도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네, PC 기반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터넷 기반, PC 기반의 시청각 자료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간 디지털 교과서로 바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지털 교과서란 어떤 걸까요? 바로 궤도에서는 이 개구리가 뭐 뒷다리도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아, 개구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웠다면 가상 증강현실이 반영된 디지털 교과서는 내가 직접 개구리가 되어서 개구리의 삶을 체험하는 겁니다. 교육의 효과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했고 아날로그스러운 그런 교재를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세대를 뭐라고 할까? 이런 세대를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한번 괜찮으시다면 속으로 복창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다시 말하면 디지털 원주민이죠. 나는 단 한 번도 아날로그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태어난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고 나는 오로지 디지털 세상만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원래 유튜브로 달래졌고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즐겼고 사진도 앨범 속에 저장한 적이 없고 이런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이 디지털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원래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미 변화했죠. 저랑 주고받은 답변 속에 인정하게 되셨죠.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삶이 디지털로 전환됐구나. 우리는 디지털로 전환된 세상으로 이사 온 사람들, 이주해온 사람들, TV 보다가 유튜브 봤고 지도책에 의존해서 길을 안내받다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안내받는다. 우리의 삶 자체가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되었다, 이사 왔다. 그래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이 두 신조어를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여러분의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디지털 이미그런트로 가고 있는데 혹시 나는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서비스, 아날로그적인 제품 개발, 아날로그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아직도 이 아날로그 세상에서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적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이고 디지털 이미그런트인데 나는 여전히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통 채널과 그 제품이 모두 아날로그스럽다면 나의 모든 경영적 접근 방식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토이저러스. 이름만 들어도 알고 계시죠. 이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토이저러스가 얼마 전에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왜 이 토이저러스는 폐업을 신고했을까요?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그 누구도 장난감보다는 유튜브로 갖고 노는데 디지털에서 익숙하게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토이저러스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도 폐업을 맞이할 수 있구나.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나는 디지털 전환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미국의 초대형 유통체인 Sears. 이 회사는 미국의 최초이자 최대 유통사였습니다. 이 Sears가 얼마 전에 매각을 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똑같은 답변입니다.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나는 디지털 전환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랄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Sears라는 기업이 언제 런칭됐을까요? 2000년대? 1950년대? 1900년대? 180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최초의 유통사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물결을 거부한 채 매각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센노블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와 같은 회사죠. 미국의 최초의 서점 기업 반센노블은 역시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나는 디지털 전환하지 않은 겁니다. 이 시간쯤이면 이 초대형 베스트셀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경제지도라는 책이 이 서점에 쫙 놓여 있어야 되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이유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무시한 채, 거스른 채 나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무시하면 나는 역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사례죠.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삶에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디카의 등장이죠. 아날로그식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고 제가 1900년대 말에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케이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례입니다.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던 기업 어딜까요? 삼성전자일까요? 올림푸스일까요? 캐논? 니콘? 어딜까요?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던 기업은 바로 코닥입니다. 당시 코닥이라는 회사는 이 세계 필름 시장의 87%까지 장악했던 거대 필름사입니다. 여러분 87%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숫자인지 체감가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몇일까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포션이 대략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겁니다. 근데 당시 세계 필름 시장의 87%를 장악했던 게 바로 코닥 필름입니다. 그만큼 그
그 필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이 개발자가 회장님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이게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런칭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회장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제가 행위모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뭐 먹고 사는 회사야? 필름 팔아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회장님이 뭐라 하세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면 우리가 필름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묵살되고 맙니다.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했던 그 기업은 코닥이었지만 그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시장에 런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대했던 필름 시장의 공룡 기업 코닥 필름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일개 개인이, 일개 기업이 이 거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코닥도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물결 자체를 거부한 채 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행하지 않았고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필름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가고 그런 과정에서 코닥이라는 기업은 몰락하고 만 것이다. 첫 번째 강의부터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강조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기존 산업들의 어떤 갈등 택시라든가 카카오 택시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뭐 공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등장 또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걸맞는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할 때 기존 산업과 마찰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죠.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플랫폼 기업들을 육성하지 않는 전제는 기존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서 모두 다 몰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의 의사결정자만의 일이 아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자만의 일이 아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나의 삶 속에 들어왔고 여러분의 삶 자체의 대전환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이 어디서 어떻게 일고 있고 나는 그 물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물결을 잘 올라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이제는 단어만 들어도 지겨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두 개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본격화된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보통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보던 장을 마트에서 보고 옷가게에서 사던 옷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것,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날로그적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 온라인 쇼핑 자체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모바일 쇼핑이 인터넷 쇼핑을 앞질렀습니다. 모든 산업이 모바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교육 산업도 마찬가지고 출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PC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급 결제에 있어서 현금을 이용하다가 카드로 대체했고 이제 모바일 결제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지단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무 도구 없이 생체 인증 기술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시키면 자동 결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기존 경제가 디지털화되는 것이죠. 심지어 덴마크에서는 노숙자마저 모바일로 기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변화가 네 번째 혁명이라고 할 만한가요? 이번 강의를 들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을 만나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원큐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또 4차 산업혁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지긋지긋하다 이제. 너무 올드한 용어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랑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 잘못된 용어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4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차라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든 4차 혁명이라고 하든 그래야 됩니다. 1차 산업이 뭡니까? 농업이죠, 농업. 2차 산업은 제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뭐죠?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딸기를 재배하면 1차 산업, 딸기 잼을 만들면 2차 산업, 그 딸기를 유통하면 3차 산업인 거예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로봇을 만들면 2차 산업이죠. 그게 3차 산업, 4차 산업이 아닌 거예요. 1, 2, 3차 산업은 여러분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 이후로 안 쓰기로 저랑 약속을 해주십시오.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잘못 줄여서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산업의 생산성이 완전히 놀라우리만큼 급증했을 때 그때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산업혁명이 뭘까요? 그게 증기가 도입된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직접 사람의 힘으로 날르다가 아니면 말로 날르다가 증기기관차로 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효율성이 얼마나 높게 상승할까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산업혁명, 증기기관에 의한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2차 산업혁명은 바로 전기를 도입한 겁니다. 전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산업의 생산성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라지겠죠. 그게 두 번째 산업혁명을 뜻합니다. 세 번째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인터넷, PC 기반의 혁명이죠. 인터넷과 PC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그 산업의 생산성이 정말 놀라우리만큼 달라지겠죠.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 박사과정 공부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니들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아?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때는 말이야 직접 논문을 찾기 위해서 도쿄까지 배를 타고 가서 도쿄대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논문을 직접 복사해 온 적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논문을 다운받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산업혁명이죠. 그죠? 논문 쓰기라는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인터넷과 PC가 도입되면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네 번째 산업혁명이다.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여러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정말 놀라우리만큼 달라지는 거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에 말씀드렸던 3차 산업혁명 단계부터 일어나는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 이게 모든 것을 가리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쩌면 3차 산업혁명부터 일어나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산업에 활용되면서 그 생산성이 더욱더 놀라우리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뚱맞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은행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냥 ATM기 만나고 온 거 말고요. 은행원, 그죠? 뱅크 텔러를 만나고 온 횟수를 여쭙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다녀왔다라고 답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충 추산해보면 여러분의 답변이 지금 들립니다. 이것을 대충 평균을 내보면 월 평균 1회가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 서비스 안 이용합니까? 이용하잖아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은행을 방문한 적이 없을 뿐이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채널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플랫폼이 뭐였는지. 그 플랫폼은 은행 창구입니다. 그죠? 은행 창구에서 대면하면서 은행 거래하는 거. 그게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이 어디로 바뀌죠? ATM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쭤볼게요. 뱅크 텔러를 만나는 횟수가 많아요? ATM기를 만나는 횟수가 많아요? ATM기. ATM기를 만나는 횟수가 많아요? 아니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네, 인터넷 뱅킹. 자, 뱅크 텔러를 만나는 은행 창구도 플랫폼이고 ATM기도 은행 서비스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뱅킹, 인터넷 뱅킹도 은행 서비스의 플랫폼이에요. 인터넷 뱅킹은 플랫폼이고 은행 창구는 플랫폼이 아니다가 아니라 얘도 플랫폼, 얘도 플랫폼, 얘도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랫폼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죠. 이걸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 제가 꼼꼼히 그린 그래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어떻습니까? 국내 금융사의 영업점포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죠.
국내 증권사, 보험사, 은행 이런 금융사의 영업 점포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현상을 자산 경량화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질문이 있죠. 은행 지점, 영업 점포가 줄어들면 그러면 금융산업의 규모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금융산업의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영업점포 지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나요?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나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제가 굉장히 크게 악센트를 줘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 노란색을 보세요. 대면 거래, 소위 말해서 은행 거래를 하는데 대면으로 하는 거래의 비중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뭐가 많이 늘어납니까? 네, 인터넷 뱅킹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빌 게이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 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컨셉에서 좀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금을 현재 얼마나 소지하고 계십니까?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찰, 지폐나 동전 얼마나 소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네,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네,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5, 6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을 낮게 소지한다면 상대적으로 10대, 20대일 가능성이 또 높겠죠. 어쨌든 현금을 사용하는, 현금을 소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이미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귀찮음이죠.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그 비중 자체가 과거 20% 이상에서 지금은 10%대로, 그리고 지금 2020년대들은 한 10% 정도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캐시얼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없는 사회, 또 지금은 코인리스 소사이어티, 동전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현금의 용도, 과거의 현금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잖아요. 거래적 용도였죠. 지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가지고 다니실지라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비적 용도죠. 다른 지급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되, 주로 하되, 가끔 다른 지급결제 수단으로는 지급결제가 안 될 때 예비적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예비적 용도. 현금의 용도 자체가 거래적 용도에서 예비적 용도로 바뀐 겁니다. 그 바뀔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 배경은 답변이 뭡니까?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이미 지급결제라는 플랫폼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급결제, 우리 계산한다 이거죠. 지급결제라는 플랫폼이 원래 뭐였나요? 그 플랫폼이 현금결제 방식, 그죠? 그 현금결제에서 뭘로 바뀌었나요? 카드결제, 그리고 모바일 결제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극단의 변화는 뭘까요? 지급결제 플랫폼이 현금도, 카드도, 모바일 폰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결제하는, 제가 더 정확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문, 정맥, 홍채, 얼굴, 목소리 인식을 통해서 나임을 증명하고 나에 관한 여러 생체인식 기술과 내가 등록한 지급결제 수단을 같이 등록을 해서 나임을 확인하면 지급결제까지 마무리되는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 방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혁신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대로여야 될까요? 아니면 바뀌어야 될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생산.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해야 되겠죠. 분배해야겠죠. 그 분배된, 유통된 제어와 서비스를 뭐 하는 겁니까? 소비하겠죠. 이렇게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이런 과정을 기업의 경영활동,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날로그 환경일 때와 디지털 환경일 때 같아야 될까요? 달라져야 될까요? 달라져야 됩니다. 아날로그 경제에 걸맞는 생산, 아날로그 경제에 걸맞는 유통 분배, 아날로그 경제에 맞는 소비 방식이 있다면 디지털 경제화에 맞는, 그에 걸맞는 생산, 그에 걸맞는 유통 분배, 그에 걸맞는 소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기업들은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아날로그적으로 생산했단 말이에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떻게 생산합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인 거죠.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프로덕션. 또 과거에는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제조를 했다면 지금은
네,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든가 또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의 생산 방식에는 그냥 생산해서 소비자들아 이거 사세요 라고 그냥 전달해요.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하면 사는 거고 소비자가 선택 안 하면 못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경제하에서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고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화의 모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운동화도 예를 들어서 로고에 검정색이 칠해 있는 거가 좋냐, 하얀색이 좋냐, 빨간색이 좋냐, 끈은 이런 재질이 좋냐, 이런 색깔이 좋냐, 이 밑창은 그냥 하얀색이 좋을까, 검정색이 좋을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소비자가 직접 골라서 주문에 의한 생산, 주문 생산 방식, 초맞춤화된 생산 방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달라진 환경하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상이라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앞에 모두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그냥 생산된 제품을 오프라인 여러 유통 채널에서 많이 노출시켜가면서 입어보고 구매하게 바꿨지만 지금 어떻게 바뀝니까? 온라인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유통하게 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 환경에 걸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 환경에서 옷을 입어볼 수 없잖아요. 안경을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환경이지만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는 것처럼 안경을 착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죠.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야 된다. 컨섬션도 바뀝니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이거나 디지털 이미그런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소비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소비 패턴에 걸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생산, 유통, 분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이 제어와 서비스를 어떻게 디지털 경제하에 걸맞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디지털 경제하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려면 1단계 뭐가 필요할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선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기업도 이런 거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단계 그 한 발 내딛는 그 과정은 세계 여러 선진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시작되겠구나. 저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 강좌 속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격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저랑 같이 샅샅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가고 있고 디지털 경제하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그게 바로 과세 방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변화입니다. 세금 과세 방식의 변화. 그걸 바로 디지털 서비스 텍스, DST라고 합니다. 말씀드려볼게요. 과거의 유통매장은 예를 들어서 서울 구로구에 유통매장 하나 이마트가 들어섭니다. 그럼 과세 관할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법인세를, 지방세, 국세를 납입하는 구조다. 과세를 부과하는 거죠. 과세 관할 구역에 기초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파라는 기업 있죠. 뭡니까? 빅테크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여기서 M을 더하면 가팜이라고 합니다. 뭘 더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가파 혹은 가팜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세 관할 구역이 있나요? 아마존이 어느 특정 지역을 놓고 장사를 하나요? 그럼 이들은 수많은 매출액, 수많은 광고료, 수많은 매출액을 만들고 있지만 과세 관할 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과세되지 않아 왔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EU나 주요 OECD나 이런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고민이 이미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환경화에 걸맞는 과세 방법을 도입하자. 그리고 2020년부터 디지털 텍스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글에게 더 많은 과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기업의 여러 가지 면면들이 바뀌고 기업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과세 방법의 변화가 있다면 과세를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매출을 더 일으켜서 이익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세를 덜 해서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도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재무의사결정이지 않겠습니까? 재무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팀의 팀장님의 고민만이 아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CTO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사적인 고민이다. 모든 부서의 모든 직원의 고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긱은 사전적으로 소규모 회장에서의 연주회를 뜻하는데요.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의 인기가 높아지자 즉흥적으로 단기적인 공연팀들이 생겨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후 긱이란 단어에는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긱 이코노미는 무엇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긱 이코노미는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버를 떠올릴 수 있으며 한국에는 배달 플랫폼에 소속되어 배달을 해주는 근로 형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개할 용어는 O2O 트렌드입니다. O2O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며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O2O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누가 뭐래도 소셜 커머스 때문일 겁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해당 제품이나 매장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을 바탕으로 긱경제와 O2O 트렌드의 도입과 확산이 상당한 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긱 이코노미와 O2O 트렌드를 이해하고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 인류의 거의 시조 뭐라고 합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죠. 제가 인류학자도 아니고 인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중간 단계를 잘 모릅니다. 근데 현 인류와 가장 가까운 이 인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억하시는 분?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근데 이 인류를 구분할 때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당 인류가 어떤 도구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살았는가.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에서 현 인류를 어떤 도구적 존재인가, 어떤 도구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가.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사십니까? 현 인류는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면서 산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현 호모사피엔스를 뭐라고 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포노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포노사피엔스의 등장. 알람을 울려주는 것도 시계가 아니고 스마트폰이고, 길을 안내해주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책이 아닌 스마트폰이고, 뭐 통신과 이메일과 쇼핑과 그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에 가장 의존하는 도구적 존재, 포노사피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진화한 나라다. 가장 빨리 진화하고 있는 나라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폰 보급률이 가장 높아요. 아직도 보급이 안 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100% 스마트폰과 휴대폰을 보급한 상태다. 가장 많이 진화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그렇게 의존하는 인류라면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할 텐데요. 한번 소비라는 삶의 영역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사야 돼요. 장 봐야 됩니다. 과거 한 30년 전에 선생님은 장 보러 갈 때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딜 가셨습니까? 네, 전통시장. 그렇죠? 여러분은 주말에 장 보러 가실 때 어디서 장을 보십니까? 네, 대형마트. 더 젊은 분께 좀 여쭤볼게요. 요즘 옷 사고 뭐 물건 사고 할 때 어디서 사십니까? 네, 전자상거래 기업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도 소비의 플랫폼이에요. 대형마트도 소비의 플랫폼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소비의 플랫폼 맞습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소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어렵지 않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많은 소비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구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2019년
3분기 데이터가 지금으로선 마지막인데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 28%까지 올라섰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30%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 추세를 먼저 보신다면 앞으로는 이 추세가 더 강하겠죠. 더 많이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라는 이 거래액을 통계청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뭡니까? 인터넷 쇼핑. 그리고 또 하나가 모바일 쇼핑으로 나눕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하나는 PC로 사는 인터넷 쇼핑, 또 하나는 모바일로 사는 모바일 쇼핑으로 구분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이미 2015년부터 모바일 쇼핑이 인터넷 쇼핑을 능가했다. 마침 2015년은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해죠. 어쨌든 지금은 인터넷 쇼핑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모바일 쇼핑이 약 70% 가까이 올라섰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온라인 쇼핑이라는 그 이전되는 동향마저도 또 한 번 디지털 전환되고 있구나. PC에서 모바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소비와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리는데요.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바로 O2O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O2O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전환,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오프라인까지 통틀은 모든 서비스로의 전환. 지금 내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마저도 온라인에서 결제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택시를 부릅니다. 택시를 어디서 부르세요? 길가에서 택시 잡으세요? 아니면 모바일에서 택시 잡으세요? 길을 안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기사님께 우리 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모바일이 직접 알아서 찾아가게 만들어 줍니까? 지급 결제도 그래요. 택시 기사님께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라고 카드나 현금을 내밉니까? 아니면 이미 모바일 폰에 등록되어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자동으로 마무리됩니까? 우리가 기사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다 사라지고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 오프라인에서 택시를 이용하지만 그 지급과 결제와 길 안내와 택시 잡기마저, 이 모든 택시를 이용하는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게 바로 O2O 서비스로의 전환입니다.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모든 우리의 오프라인에서의 활동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지급 결제가 마무리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O2O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O2O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이 O2O 서비스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더더군다나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택시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으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되겠구나. O2O 서비스로의 진화를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O2O 서비스로의 전환은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거래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만나는, 이게 뭡니까? 교집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이 뭡니까? 바로 O2O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집합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상거래 규모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오프라인 상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이제는 O2O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커지는 거겠구나.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커지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O2O 시장이겠구나. O2O 서비스를 무시하면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O2O 서비스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기업들이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문 영역에 뭐가 있어요?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런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 앞에 말씀드렸던 다음 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 택시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부동산 거래는 어떻습니까? 이미 채널 브리스라는 기업이 해당되는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이런 새로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죠. 오프라인에서 집을 알아보고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렌터카는 어떨까요? 소카라는 공유 자동차 플랫폼이 등장했고요. 숙박은 어떻습니까? 잠은 오프라인에서 자지만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결제하고 모든 걸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모든 기업들이 제공하는 O2O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와 서비스 이용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O2O 서비스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O2O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나요? 그걸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2O 서비스의 세계 시장 규모의 그 추이와 전망을 한번 보십시오. 2020년까지 거의 756억 달러 규모로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지급 결제되는데 O2O 서비스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2014년 기준으로 약 1.1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8조 7천억 원 정도로 올라섭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몇 %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2019년이 2.0%였어요.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하게 됐지만 평균적인 성장률이 2에서 3% 내외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 그 중에서도 O2O 서비스의 시장의 성장률은 지금 몇 년 동안, 6년 동안 8배 이상이 늘은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성장률이 더뎌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부상하는 유망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들은 꾸준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전통 산업, 전통 비즈니스, 전통 주력 산업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 아니면 O2O 서비스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인가? 우리는 심도 높게 고민을 해봐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O2O 서비스의 사례들이 있는데 정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만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커피 점심시간에 많이 드실 겁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게 어쩌면 직장인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의 정립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식사 장소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커피를 주문하십니까? 아니면 식사 장소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미리 주문하고 커피숍에 가서는 주문된 그 커피를 찾아가서 마십니까? 이미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그리고 커피와 함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만 그렇지만 커피를 주문하고 지급 결제하는 모든 순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O2O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밑박스라는 유통 플랫폼을 아십니까? 이것은 육류 B2B 직거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밑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박스라는 플랫폼의 소비자는 이용자는 누구냐면 식당이나 정육점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그동안의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받아온 육류 혹은 국내에서 생산 과정을 거친 육가공장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가져온 축산물은 일단 뭐를 거칩니까? 도매상을 거치죠. 또 2차 도매상을 거칩니다. 그리고 소매상까지 오고 그리고 식당이나 정육점에 납품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육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는 없나요? 직접 만나려면 힘들겠죠.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미트박스라는 O2O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B2B 직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트박스의 이 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하고요.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쌉니다. 평균적인 거래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트박스를 이용한 거래 규모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신선한 고기를 직접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유통 채널들을 건너뛰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겠죠. 바로 오프라인상에서 고기를 조달받지만 그 모든 주문과 결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B2B 플랫폼 중에서의 대표적인 O2O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타이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매장에 가서 타이어를 고르고 갈아 끼는 거죠. 근데 ABC 타이어라는 O2O 플랫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타이어를 고르는 거예요. 내 차에 걸맞는 타이어를 고르기.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타이어를 어디서 장착할 것인지 장소를 고르면 돼요. 물론 그 장소는 내가 고르는 겁니다. 나의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 유리한 곳에서 타이어를 장착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타이어 고르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서 장착할지 고르기. 두 가지만 고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ABC 타이어는 타이어 주문과 장착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타이어 장착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지급 결제까지 마무리하는 서비스다. 이걸 이용하면 가격이 얼마나 쌀까요? 제 체감적으로는 많게는 한 40%까지 쌉니다. 적게도 20% 쌉니다. 왜 쌀까요? 이 유통 채널을 다 건너뛰었기 때문이죠. 미트박스와 크게 다른 모델이 아닌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BC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가 있습니까? 타이어를 잘 만듭니까?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 설비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타이어를 장착해주는 능력이 있습니까? 타이어를 장착해줄 정비소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만 마련한 것 뿐이에요. 마련된 플랫폼 안에서 이 공장과 장착점을 연결해주는 것에 머무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게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것이 결국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 소매, 소비 패턴을 온라인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들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쩌면 여러분 창업을 꿈꾸신다면 아주 좋은 창업 아이디어다. 아주 쉬운 창업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보자. 기업의 의사결정 혹은 창업과 관련된 좋은 전략적인 방향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구성된 O2O 플랫폼은 노동자와 기업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인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그 해당 서비스를 나의 디맨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바로 O2O 서비스가 급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동자 관점에서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경제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다? 긱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긱이라는 단어는 과거 미국의 그 재즈 공연으로 삶을 영위하는 그 공연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건건이 공연에 따라서 뭔가 페이를 받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기익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노동자들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개인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이건 내가 충족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제공할 수 있어 하는 그 서비스 공급 노동자들의 매칭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의 니즈가 서플라이가 정확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개 현장을 바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긱 이코노미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긱 이코노미와 관련된 플랫폼 하면 애니맨, 김집사, 여러분 활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애니맨이나 김집사와 같은 노동 플랫폼을 활용해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니즈가 가장 많나요? 여쭤봤더니 말 그대로 굉장히 개인화된 니즈. 예를 들면 우리 집 전구 좀 갈아 껴주세요. 갈아 껴주고 2만 원, 3만 원. 조립식 가구인데요. 이것 좀 조립해 주세요. 배송이 왔어요. 이거 3만 원. 그리고 결혼식 축의금 좀 내주세요. 3만 원. 뭐 이런 거죠. 정말 많은 니즈 중에 재밌었던 게 쓰레기 봉지가 이만큼 커요. 여성 고객이었대요. 근데 이제 대청소를 하느라고 많은 쓰레기를 거기다 담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대요. 쓰레기를 못 버린대요. 이거 버려주세요. 얼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병원 동행해 주세요. 또 아이 좀 유치원에서 데려와 주세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뭐 AS 좀 받아다 주세요. 정말 말 그대로 개인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동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야 하면 그게 정확히 매칭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디지털 노동 플랫폼. 이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의 오프라인상의 개인화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지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토 서비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쿠팡도 그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 밖에 여러 주요 노동 플랫폼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업워크와 같은 전문가 서비스가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있고요.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플랫폼, 운전을 대행해주는 플랫폼, 세탁이라든가 애완견 돌보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우리 삶의 일부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신 그 서비스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 많이 등장하면서 오토 서비스가 더 급증하는 것이다. 10대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보면 우버, 디디충, 리프트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이 디지털 플랫폼들이 추가적으로 더 등장하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사회를 연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계속 육성시키지 않을까요? 거대한 변화 속에 긱 이코노미와 오토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계올림픽이라 의미가 깊었는데요. 단순히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술력을 외국에 보여줘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5G 기술인데요. 타임슬라이스 기술이 5G를 통해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의 종목에 구현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찰나를 포착하는 타임슬라이스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한 영상을 5G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해주는 기술로 고화질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초고속 대용량 통신이 필요했던 거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5G는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 많습니다. 강점인 초저디 연성과 초연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인 5G가
2019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스마트홈, 스마트팜 등의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스마트 산업이 성장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5G 도입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산업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성장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5G 최초 국가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질문은 그러면 5G 최고 국가인가? 최초라고 해서 최고는 아닐 수 있겠죠. 물론 최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초인 것은 한 번 최초이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최고는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최초의 5G 국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 전개된 그 질문은 5G 최고 국가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5G 최고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오늘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가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라는 것을 상용화했다. 상용화한 첫 번째 나라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5G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섯 번째 세대의 통신망이다. 통신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G부터 2G, 3G, 4G 그리고 5G라고 볼 수 있겠는데 1G는 기본적으로 들리기만 하는 통신망. 그러니까 통신이지만 음성만 주고받는 수단. 그리고 2G 시대에는 뭐가 됩니까? 시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사진 전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3G는 무엇입니까? 영상 통화도 가능한 것이다. 네 번째는 뭘까요? 실시간 영상도 가능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말 그대로 체감화된 통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D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겠다. 그 기초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G는 1980년대 처음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음성인 것이고요. 2G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문자도 주고받는 문자 통신도 가능해진 시대다 볼 수 있겠습니다. 3G 때는 여기에 더해서 영상 통화마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4G LTE 시대는 나름대로의 큰 용량의 데이터도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도 함께 소통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5G 시대는 이 4G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홀로그램, 입체 영상, 3D 영상, 가상 증강현실 데이터, 가상 증강현실 영상 이런 거마저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통신 네트워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환경이 되었다. 이게 5G입니다. 자, 그러면 4G와 5G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데이터의 성격도 달라지겠죠. 가장 구체적인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혹은 어떤 특정한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4G LTE 시대는 75메가 바이트 퍼 세크에 해당할 텐데 5G는 20GB입니다. 75MB에서 20GB로의 엄청난 빅데이터의 통신이 가능해진 그런 네트워크망.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이다. 새로운 통신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5G라는 것을 처음에 언제 주목했냐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의 기반 기술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이런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활용되려면 5G라는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 한다면 5G는 그런 기반 기술들의 기반 기술이다. 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사례를 접하시면 정말 5G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의 또 기반 기술이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강조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이동통신 시장이 커지겠죠. 이동통신 시장이 커지는데 이동통신 안에서 5G 시장이라는 게 있겠죠. 그 5G 시장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점 늘어서 2026년이 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50% 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시장에서 5G 시장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나머지 통신망 시장은 주는 결과인 거예요. 결국은 기존의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1G, 2G에서 4G까지 있었다면 그게 5G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인프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기 때문에 5G가 기반이 되어야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실시간 지능형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혼자만 통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러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해요. 통신사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화 됩니까? 안 됩니까? 인터넷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차를 샀어요. 근데 이동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안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못 이용해요. 그만큼 자율주행차도 이제 뭐 해야 된다?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V2V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다른 자동차와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다녀야 돼. 통신하면서 다녀야 돼. 너 이쪽 옆을 지나고 있네? 나도 이쪽 옆을 지나고 있어. 서로 통신하면서 다녀야만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들과 통신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지금 하이패스를 지나고 있어. 어떤 다리를 지나고 있어. 너 지금 가드레일을 지나고 있으니까 옆으로 더 이동하면 안 돼. 수많은 인프라스트럭처들과 거기 그 각각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에 기초한 여러 빅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빅데이터죠. 이걸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다녀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V2I라고 합니다. V2I, 인프라스트럭처들과 교신하는 것.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V2P입니다. 사람과 비클이 뭐합니까? 교신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결국 이런 모든 것을 V2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V2X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 사물, 또 다른 비클들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통신망이 중간에 끊기면 자동차는 사고 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려면 빅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5G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 AI 비서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환경,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G 최초 국가가 됐다는 것은 이런 나머지 5G를 활용하는 여러 서비스 영역들을 우리가 먼저 장악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5G 네트워크 망 아래서 시험을 해봐야 되는 자율주행차, 5G 네트워크 망이 충분히 인프라가 깔려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여러 서비스나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R&D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기술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의 국내 리쇼어링을 또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5G를 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나 5G를 최고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가지 거론해 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지능형 모니터링 서비스 혹은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들 이런 5G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야만 진정한 5G 최고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감형 미디어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VR이라든가 AR, 또 이걸 합한 것을 MR, 믹스드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M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완전히 실감나는 그런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VR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야구장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VR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업의 로비에서 제공하는 VR 서비스를 체험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직접 헬기를 타고 독도에 다녀온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만큼 초실감 나는 독도를 헬기 타고 다녀왔다고 착각하고 살 만큼 실감나는 미디어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 미디어, 이런 것들도 홀로그램, 3D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3D 영상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이돌 가수, 우리 여러 가수들이 많이 있죠. 그 BTS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유독 어떤 특정 연예인의 팬입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가수를 나름대로 줌업해서 조정해서 그 가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팬들은 지금 얼마나 열광하고 있나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돌려서 360도 회전해서 그 시청자 혹은 관객들의 표정과 그 응원하는 모습을 내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보고 있다. 근데 투수가 지금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는 일루수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궁금해요. 그러면 그 일루수를 내가 조정해서 볼 수 있어요. 360도 회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D 영상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3D 제작 도구도 필요하겠죠. 3D 제작, 영상 촬영 장비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1차원적으로 어쩌면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3D 영상으로 본다면 어쩌면 더 실감나게 여러분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교육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제 뒷모습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직접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TV 중계는 제가 땡겨 볼 수는 없잖아요. 생중계 영상을. 근데 10초, 20초 다시 앞당겨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 해당 미디어 영상을 조정해 볼 수 있겠다. 더 맞춤화된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다 5G라는 빅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환경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G가 기반이 된
5G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육성되지 않을까요? 그 엄청나게 많이 육성되는 산업들을 그냥 통칭해서 한마디로 뭘까요? 그걸 바로 스마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빌딩도 스마트하게 바뀌죠. 같은 집도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이런 거를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그 시티 자체,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 있죠. 병원도 스마트 병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쇼핑,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게 바로 스마트 산업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4차 산업이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4차 산업을 대신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싶으시다면 스마트 산업이라는 표현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5G를 활용한 스마트 산업이 계속 육성될 텐데요. 그런 육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 스마트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의 기반 산업들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꾸어갈 것인가, 스마트하이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스마트 산업을 육성한, 스마트화된 5G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주력 산업들을 스마트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의견을 몇 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스마트 산업. 한 가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자 카드의 사례인데요. 이 비자 카드가 어떻게 이 5G를 활용해서 가능한 가상 증강현실 기술들을 가지고 광고에 사용했는지 본 영상을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어떠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쇼핑몰 공간에 있었다면 와 정말 기린이 지나가고 있네 하는 것을 느낄 만큼 비자 카드의 어떤 마케팅적인 어프로치에서 이 5G의 기반이 되는 VR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그동안의 영상 어떤 데이터의 범주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실제 제가 조정해 가면서 볼 수 있으려면 5G라는 것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5G를 활용한 미디어 산업, 마케팅 어프로치 이런 대표적인 영상들 여러분 보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산업이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의 의료 산업과는 달리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 R&D 기업으로부터 바이오 빅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여러 운동시설을 통해서 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또 측정 디바이스들도 있고 PC나 모바일 디바이스나 헬스케어 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 데이터들도 있겠죠. 이런 생성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모아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실시간으로 분석된 데이터의 기초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 원격 혹은 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격 혹은 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기초에서 실시간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 헬스케어의 이 부상의 과정에서 많은 환자 혹은 소비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소비자로 분류합니다. 기존의 의료 서비스라고 본다면 그 대상은 정확히 환자였지만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환자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의 소비자로 분류를 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미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분석되고 필요시에는 이머전시에, 필요시에는 가정에게, 또 필요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연락을 취해서 원격 혹은 대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은 5G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주로 의료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했죠. 더 이상 자율주행차의 필요성 그리고 5G의 필요성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운행되는가? 아마 1단계에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물류용, 그죠? 사람을 이송시키는 자동차가 아니라 물건, 사물을 이송시키는 그런 자동차에서 먼저 1단계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죠. 물류용 자율주행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나름 제한된 공간 내에서 혹은 공장과 같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한정된 구역 내에서 물건을 나르는 용도로 자율주행차가 활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운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다양한 모습들의 변화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한다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왜요? 차 안에서 이제 뭐합니까? 운전 안 하고 뭐 하죠? 운전 안 하고 즐겨야겠죠. 정보를 탐색해야 되겠죠. 강의를 들어야겠죠. 학습을 하겠죠.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포메이션 앤 엔터테인먼트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왜?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도 결국 5G에 기반한 산업이고요. 결국 자동차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도 높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율주행차가 운용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ITS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어쩌면 ITS가 적용된 도시의 모습을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ITS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는 사람이 없는 공간 안에서 이 고속도로 요금을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비대면 결제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버스를 이용한다 혹은 지하철을 이용한다 했을 때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지하철이 언제 도착할지를 가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시간 맞춰 갑니까? 그게 ITS의 기본에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또 여러분 운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강대교쯤을 건너고 있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천호대교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사인이 등장해요. 천호대교까지는 15분 걸립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런 교통량의 흐름을 인지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차와 교신하는 거예요. 결국 자율주행차가 교신할 수 있는 인프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을 IT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ITS와 관련된 제안을 실제 국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스스로 교통량을 인식하고 적절한 최적의 신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사람도 안 건너고 다른 길에서 차들이 전혀 안 다니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사람이 건너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 굳이 신호등을 빨간 신호등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이죠. 결국 교통량의 흐름 그리고 사람의 인접 여부 이런 것을 스스로 인식해서 적정한 최적의 교통 사인을 제공해 주는 것. 교통 경찰이 이 사거리에 서서 직접 수신호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ITS가 적용된 미래의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ITS가 구동이 되려면 당연히 5G라는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는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이 5G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다. 강조하겠습니다.